눈보라가 세차게 몰아치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집 안으로 숨어 있던 그날 밤, 대갓집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살아가던 바보 머슴 구봉남이 산 아래 갈대밭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보자기 하나였습니다. 그 안에는 숨이 꺼져가던 어린 여자아기가 있었습니다. 봉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옷을 벗어 아이를 감싸 안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자라면서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비가 올 시간을 맞추고 사람 얼굴을 보고 거짓말을 알아맞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될 사람의 귀까지 흘러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무렵 산속에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오래된 기록을 들고 다니는 떠돌이 필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아이가 품에 지니고 있던 작은 나무 매듭 장식을 보는 순간 손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 대체 누구입니까? 바보 머슴이 키운 한 아이. 그 아이의 숨겨진 정체와 지워진 진실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잠시만요. 이야기를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이처럼 잊혀진 이야기와 사람 냄새 나는 사연들을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듣고 계신 분들께도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봉남이라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30 남짓이었으나 아는 것이 없고 말이 어눌하여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냥 바보 봉남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누가 웃으면 따라 웃고, 누가 밥을 주면 고맙다고 허리를 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욕심이 없었고 거짓말을 할 줄 몰랐으며, 무언가를 갖고 싶다는 마음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황해도 어느 산골 마을의 이씨 지주댁에서 10수년째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봄이면 논을 갈고, 여름이면 김을 메고, 가을이면 곡식을 거두었으며, 겨울이면 장작을 패고 외양간을 돌보았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았지만 누구도 그것을 가여워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도 그것이 당연한 삶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봉남의 잠자리는 외양간 옆 작은 헛간이었습니다. 바닥에 짚을 깔고 낡은 이불 하나를 덮고 자는 것이 전부였으나 그는 밤마다 별 불만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소가 숨을 내쉬는 소리, 바람이 석가래 사이로 스며드는 소리. 그런 것들이 그에게는 오히려 익숙한 자장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봉남을 딱히 나쁘게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를 사람으로서 진지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 부르고 필요가 없으면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독 일찍 찾아왔습니다. 음력 10월이 채 가기도 전에 첫눈이 내렸고 그 뒤로 며칠에 한 번씩 눈이 쏟아졌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올겨울은 사나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소나 말도 일찌감치 외양간에 들여야 한다 하였고, 독한 바람이 내려오기 전에 장작을 넉넉히 쌓아 두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눈보라가 크게 친 날은 섣달 초였습니다. 낮부터 하늘이 낯빛으로 흐려지더니 저녁 무렵에는 바람이 등을 미는 듯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이씨 댁 마당에 쌓아둔 집단이 이리저리 굴러다녔고
개들은 짖다 지쳐 오두막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복남은 그날도 저녁 나절까지 소에게 여물을 주고 외양간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일을 마치고 헛간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갈대밭 쪽에서 바람 소리와 섞인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짐승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이 근방에는 겨울이면 먹이를 찾아 내려온 여우나 살기 울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나 복남은 오래 귀를 기울이다가 자리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가 짐승의 울음과는 달랐습니다. 뭔가 더 작고 더 가느다란 마치 숨이 꺼질 듯한 소리였습니다. 복남은 헛간 쪽이 아니라 갈대밭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갈대밭은 마을 동쪽 끝 냇가와 이어지는 낮은 둔덕에 있었습니다. 여름이면 갈대가 사람 키보다 높이 자라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하던 곳이었으나 겨울이면 대부분의 줄기가 꺾이고 삭아서 을씨년스러운 벌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복남은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걸었습니다. 눈발이 얼굴을 때렸고 발이 무릎까지 빠지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오직 그것만을 따라 걸었습니다. 갈대 더미 사이 낡은 삼배 1000조각에 쌓인 채 아이가 있었습니다. 갓난아이였습니다. 얼마나 오래 거기 있었는지 모르지만 몸이 이미 차가웠고 울음도 거의 힘이 없었습니다. 눈이 그 위에 조금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복남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이해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고였습니다. 그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도 긴 말을 하지 않았고 혼자 있을 때도 중얼거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날 밤 눈 속에 쭈그리고 앉아 아이를 들여다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이 추운 데서.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솜저고리를 벗었습니다. 한 벌뿐인 겨울옷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아이를 꼭 감싸고 자신의 가슴에 안았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등을 때렸지만 복남은 몸을 움츠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더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복남이 헛간으로 돌아온 것은 밤이 꽤 깊어서였습니다. 그는 집 위에 아이를 눕히고 이불을 그 위에 덮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차가웠으나 이제는 숨소리가 조금 고르게 들렸습니다. 복남은 아궁이에 남은 불씨를 살려 방을 조금이라도 덮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이 곁에 앉아 밤새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이런 기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두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무언가를 지킨 기억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언제나 거창한 이유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남처럼 그냥 발걸음이 그리로 향하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씨 댁 안주인이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헛간으로 왔습니다. 복남아, 이게 무슨 소리냐? 어디서 났느냐, 이 아이가? 복남은 고개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갈대밭에서 났습니다. 버려져 있었습니다. 안주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짧게 물었습니다. 어쩔 셈이냐? 복남은 대답 대신 아이를 조금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안주인은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허락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이름을 짓는 것은 복남에게 큰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를 몰랐습니다. 이름이 무엇인지도 사실 잘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이름 복남도 누군가가 지어준 것을 그냥 받아서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에게는 이름을 주고 싶었습니다. 좋은 이름을 자기가 직접. 며칠을 생각하다가 복남은 마을 서당 훈장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군장 어르신, 제가 아이를 하나 얻었습니다. 이름을 지어 주시겠습니까? 눈보라 속에서 찾았습니다. 주었는데 살았습니다. 훈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붓을 들었습니다. 설인 뢰일린이라 하거라. 상서로운 기운과 함께 온 아이라는 뜻이다. 복남은 그 이름을 입속으로 몇 번 되뇌었습니다. 설인, 설인. 발음이 낯설었지만 들을수록 좋았습니다. 그날 저녁 헛간으로 돌아와 아이를 안고 말했습니다. 설이나, 아이는 그 이름을 들은 것인지 모른 것인지 그냥 작은 눈을 조금 깜빡였습니다. 복남은 그것이 대답인 것처럼 혼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보라는 이미 지나가 있었고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헛간 틈새로 별빛이 한 줄 들어와 아이의 얼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복남과 설인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은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설인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처지를 갈 무렵에는 벌써 혼자 마당을 뛰어다녔고 5살이 되던 해에는 복남의 손을 잡고 외양간까지 따라다니며 소 염을 주는 것을 거들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염을 한 줌을 쥐어 소 코앞에 내밀고는 소가 혀를 내밀어 핥으면 깔깔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헛간 너머 마당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복남은 말수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설인 앞에서만큼은 달랐습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가리키며 저게 뭐냐고 물으면 복남은 천천히 생각하다가 아는 만큼 대답해 주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했고 나중에 누군가에게 물어서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설이는 그런 복남을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아버지가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씨 댁 안주인도 시간이 지나면서 설인을 귀여워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복남이 데려온 정체 모를 아이가 영 못마땅하였으나 설인이 마당을 청소하겠다며 자기 몸만 한 빗자루를 끌고 다니는 것을 보고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끼니 때마다 설인의 밥그릇을 따로 챙겨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남과 설인을 볼 때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바보 머슴이 아이를 키운다더니 제법이네. 그 말에 복남은 그냥 웃었습니다. 설인도 따라 웃었습니다. 설인이 7살이 되던 봄이었습니다. 그날은 하늘이 맑고 바람도 잔잔하여 모두들 들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복남도 이른 아침부터 논두렁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인이 점심 무렵밥을 들고 논으로 오다가 갑자기 멈추어 섰습니다. 하늘을 한참 올려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오후에 비가 옵니다. 복남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안 온다. 맑다. 옵니다. 냄새가 납니다. 설이는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복남은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밥을 먹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서쪽 하늘이 거무스름해지더니 저녁 무렵에는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들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허둥지둥 짐을 챙겨 뛰어들어왔습니다. 복남은 빗속에서 설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설인은 그냥 빙긋 웃었습니다. 그 뒤로도 그런 일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설인은 흐린 날 바람의 방향만 보고도 눈이 올지 비가 올지를 맞췄고 가뭄이 오래되던 해에는 우물가에 서서 땅 냄새를 맡더니 사흘 안에 비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사흘째 되던 날 밤 단비가 내렸습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것이 참 묘합니다. 눈보라 속 갈대밭에서 주워온 아이가 하늘의 말을 잇는 아이가 되다니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이런 인연 하나쯤은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무런 까닭도 없이 이끌려 맺은 인연이 가장 깊은 인연이 되는 경우 말입니다. 날씨만이 아니었습니다. 서리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어떤 안악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는 저분 요즘 많이 힘드시겠다고 말했습니다. 복남이 어찌 아느냐 물으니 걷는 것이 무겁고 눈이 자꾸 땅을 본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안악의 남편이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이씨 댁나리가 복남을 불러 꾸짖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작은 실수로 인한 일이었는데 나리의 목소리가 꽤 높았습니다. 서린이 마당 구석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일이 끝난 뒤 복남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리 어른은 화가 나신 게 아닙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복남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린의 말이 신기하여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복남은 나리를 조금 다르게 대하게 되었고, 나리도 복남에게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서린의 그런 면이 마을에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은 9살 무렵부터였습니다. 아이가 하는 말이 맞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 사람들이 하나둘씩 복남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복남아, 서린이한테 물어봐 주라. 이번 장사가 잘 될지. 서린이가 올봄 농사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느냐. 복남은 그럴 때마다 서린에게 억지로 묻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린이 말하고 싶으면 말하게, 말하기 싫으면 조용히 있게 두었습니다. 그것이 복남 나름의 방식이었습니다. 복남은 서린이 자라면서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는 자랑스러움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비범하다는 것이 기쁘고 사람들이 서린을 신기하게 여기고 찾아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낳은 자식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품어서 키운 아이라는 것이 가슴 깊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서린이 너무 특별하면 언젠가 자신의 곁을 떠날 것 같았습니다.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곳으로 가는 법이라는 것을 복남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서웠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가끔 밤에 서린이 잠든 얼굴을 보다가 복남은 이유도 모른 채 가슴이 먹먹해지곤 했습니다. 어느 밤 서린이 잠결에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안 가요. 복남은 깜짝 놀라 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눈을 감은 채였습니다. 잠꼬대였습니다. 그러나 복남은 그 말을 오래 가슴에 품었습니다. 자고 있는데도 아버지 마음을 읽는 아이였습니다. 서린이 10살이 넘어서자 소문은 마을 너머로도 퍼졌습니다. 인근 고을에서도 간혹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복남은 그럴 때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서린이 더 큰 세상에 노출된다는 것이 본능적으로 걱정되었습니다. 바보 머슴의 직감이었지만 그것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소문은 결국 이 마을과는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떠돌이 필사인 한소별. 그 여인이 이 마을로 발걸음을 옮긴 것은 서린이 12살이 되던 가을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낯선 여인이 아이를 찾아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복남은 대문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복남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오래도록 조용했던 설인의 삶에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한 소별이 마을에 들어온 것은 가을 끝 무렵이었습니다. 단풍이 다 지고 나뭇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날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등에 커다란 보따리를 하나 지고 한 손에는 낡은 대나무 부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옷은 수수했으나 걸음걸이가 단정했고 눈빛이 또렷하여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인상이었습니다. 소별은 필사인이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을 대신하여 편지를 써주거나 관청에 문서를 옮겨 적거나 때로는 이야기를 받아 적어 책으로 엮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 고을 저 고을을 떠돌며 일을 받았습니다. 가족도 없고 집도 없이 오직 붓 하나로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낯선 여인을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소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 주막에 짐을 풀고 첫날은 그냥 조용히 앉아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으나 서두르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씨 쪽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은 마을에 들어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복남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그 옆에서 나무 조각을 주워 한쪽에 쌓고 있었습니다. 둘이 늘 하던 방식이었습니다. 복남이 패면 설인이 죽고 복남이 묶으면 설인이 날랐습니다. 말이 없어도 손발이 맞는 사이였습니다. 소별이 살인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멋은 복남씨 댁이 맞습니까? 복남은 도끼를 내려놓고 돌아보았습니다. 설인도 하던 일을 멈추고 낯선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남이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만 무슨 일이십니까? 소별은 설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잠시 후 소별이 말했습니다. 아이 목에 달린 거, 그 매듭 장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복남은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설인의 목에는 갈대밭에서 아이를 발견했을 때부터 함께 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낡은 삼배천에 쌓여 있던 아이 곁에 놓여 있던 붉은 실과 노란 실로 정교하게 엮은 작은 매듭 장식이었습니다. 복남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아이와 함께 있던 것이니 아이의 것이라 여겨 설인이 자라면서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소별은 그것을 알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설인이 매듭 장식을 목에서 풀어 소별에게 건넸습니다. 소별은 그것을 두 손으로 받아 한동안 말없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러다가 매듭 뒷면을 살며시 뒤집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눈을 바짝 가져다 대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글씨였습니다. 복남은 글을 몰랐습니다. 설인도 아직 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그 매듭에 글씨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소별이 조용히 읽었습니다. 유정호의 딸, 설인, 무진년 10월 초하루생. 마당에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복남은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유정호. 그러나 그 이름이 낯설지 않은 것은 설인이었습니다. 설인은 소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분이 저희 아버지입니까? 소별은 아이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미 이 세상에 없습니다. 소별은 그날 저녁 복남과 설인과 함께 헛간에 앉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유정호는 이 고을에서 두 고을 떨어진 곳의 하급 관리였습니다.
넉넉한 집안 출신도 아니었고 높은 벼슬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으나 곧고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관청의 곡식 장부를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었는데 어느 해 장부를 살피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백성들이 낸 세곡 일부가 관청 창고가 아닌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추적하자 고을의 실세인 민태준이라는 자가 나왔습니다. 민태준은 겉으로는 고을의 유지로 행세하며 사람들의 신망을 받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관청과 결탁하여 수년째 백성의 것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유정호는 그것을 문서로 정리하여 상부에 고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민태준의 손은 이미 여러 곳에 닿아 있었습니다. 고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유정호는 갑자기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누명을 쓰고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부인도 충격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갓 태어난 서리는 유정호의 먼 친척 되는 사람이 몰래 데려다가 갈대밭에 두었습니다. 민태준의 손이 아이에게까지 닿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친척도 이미 오래전에 마을을 떠났고 서린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별은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유정호가 남긴 문서의 필사본이 소별의 손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정호가 처형되기 전날 밤, 그는 소별의 스승인 늙은 필사인에게 자신이 정리한 기록을 모두 맡겼습니다. 언젠가 세상이 이 진실을 들어줄 날이 오면 써달라고 하면서 스승은 세상을 뜨며 그 기록을 소별에게 넘겼습니다. 또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진실을 혼자 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끝내 세상에 전하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 말입니다. 유정호는 죽었지만 그의 기록은 살아 있었습니다. 소별이 이야기를 마치자 헛간안이 한동안 조용해졌습니다. 서리는 무릎 위에 매듭 장식을 올려놓고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깨가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남은 그것을 보고 말없이 서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소별이 말했습니다. 제가 이 기록을 들고 관청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서린 아이가 있어야 합니다. 유정호의 혈육이 직접 나서야 이 기록이 힘을 얻습니다. 혼자서는 필사인 한 명의 말에 불과합니다. 복남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복남은 원래 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느끼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서린을 한 번 바라보고 소별을 한 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서린이가 원하면 갑니다. 제가 함께 갑니다. 서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원합니다. 아버지, 복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소별은 표정이 굳어지며 말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민태준이 아직 살아있고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서린 아이의 존재가 그의 귀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마을을 수소문하며 찾아다니는 동안 그 소문이 어디로 흘렀는지 모릅니다. 헛간 밖에서 바람이 울었습니다. 복남은 서린을 자신의 옆으로 조금 더 당겨 앉혔습니다. 처음 눈보라 속에서 아이를 안던 그날처럼 본능적으로 몸을 감싸듯이 무언가가 조여 오고 있었습니다. 소별이 경고를 한 뒤로 사흘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조용했고 이씨 댁 마당에도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복남은 평소처럼 장작을 패고 외양간을 돌보았으며 서리는 소별에게 글을 배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남은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헛간 문틈으로 바깥을 내다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바람 소리에도 눈이 떠졌고 개 짖는 소리가 들리면 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바보 머슴이라 불리던 사람이었지만 그 본능만큼은 짐승처럼 예민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소별도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낮에는 서린에게 글을 가르치면서도 자꾸 문 쪽을 바라보았고 저녁이 되면 보따리를 항상 손이 닿는 곳에 두었습니다. 유정호의 기록이 든 그 보따리를 절대로 몸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서린은 이틀째 되던 날 저녁 밥상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밤 바람 냄새가 이상합니다. 복남이 물었습니다. 비가 오느냐? 서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가 아닙니다. 사람, 냄새입니다. 낯선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남은 밥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이경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복남은 잠을 청하지도 않고 헛간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린은 그 옆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으나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소별은 보따리를 가슴에 안고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냄새였습니다. 매캐한 연기 냄새가 간에 다락해 코끝을 스쳤습니다. 복남이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마당 건너편 이씨 댁 사랑채 쪽에서 불빛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씨였으나 순식간에 번져 나갔습니다. 마른 집과 나무가 가득한 겨울 한옥이었습니다. 불은 무서운 속도로 살아났습니다. 마당 안이 삽시간에 어수선해졌습니다. 이씨 댁 식구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고 이웃집에서도 불이야 소리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복남은 그 혼란 속에서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불길 넘어 마을 어귀 쪽 어둠 속에 사람 그림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불을 끌어 달려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남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림자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을 향해서 복남은 돌아서서 헛간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서린아, 일어나라. 소별 어른, 지금 나가야 합니다. 셋이 헛간 뒷문으로 빠져나온 것은 불길이 가장 크게 타오르던 순간이었습니다. 앞마당은 이미 사람들로 어수선했고 불빛이 사방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혼란이 셋에게는 다행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불 쪽으로 쏠려 있었기 때문에 헛간 뒤편으로 빠져나가는 셋을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복남은 서린을 등에 업었습니다. 서린은 12살이었으나 몸이 가벼웠습니다. 복남의 넓은 등에 올라탄 서린이 말했습니다. 저 혼자 뛸 수 있습니다. 아버지, 엎혀 있어라. 복남은 짧게 말하고 앞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서린은 더 말하지 않고 복남의 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별이 앞장서서 길을 잡았습니다. 마을 뒤편 산길로 올라가는 방향이었습니다. 관청이 있는 읍내로 가려면 산 하나를 넘어야 했습니다. 밤중에 산을 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으나 큰 길로 가면 그 그림자들과 마주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발밑은 어두웠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복남은 뛰었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 위에 서린이 흔들리지 않도록 두 손을 단단히 받치고 그냥 앞으로만 뛰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복남의 머릿속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린을 지켜야 한다는 것, 오직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자 소별이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으나 쫓아오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셋은 바위 그늘에 몸을 숨기고 숨을 골랐습니다. 아래쪽 마을에서는 아직도 불빛이 붉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서린이 복남의 등에서 내려와 그 옆에 앉았습니다. 소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태준이 움직였습니다. 불은 우리를 몰아내려는 것이었을 겁니다. 아니면 서린 아이를 그 혼란 속에서 데려가려 했거나 복남이 물었습니다. 그 자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소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고을 수령과 결탁해 있습니다. 관청에 우리 편이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정호의 기록이 충분히 상세합니다. 날짜, 수량, 이름, 거래, 내역까지 모두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된 상급 관청에 올릴 수만 있다면 막을 수 없습니다. 서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남과 소별이 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끔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남자 어른이 등불 아래서 무언가를 열심히 쓰는 꿈입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으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유정호라는 분. 소별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복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서린도 꼭 쥐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셋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소별이 앞장서고 복남이 서린의 손을 잡고 뒤를 따랐습니다. 산길은 좁고 가팔랐으나 세 사람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남은 걸으면서 문득 12년 전 눈보라 치던 밤을 떠올렸습니다. 갈대밭에서 아이를 안고 헛간으로 돌아오던 그 밤. 추웠고 어두웠지만 발걸음이 가벼웠던 그 밤. 지금도 그때와 같았습니다. 여전히 춥고 어두운 밤이었으나 서린의 손이 손 안에 있으니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서린이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섭지 않으십니까? 복남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무섭다. 서린이 조금 웃었습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그래도 간다. 예. 그래도 갑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것이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끼리 눈보라 속 우연 하나로 맺어져 쫓기는 밤 산길을 함께 걷습니다. 그러나 그 손을 잡은 힘은 어떤 인연보다 단단했습니다. 산 너머로 새벽빛이 아주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산을 넘은 것은 새벽 첫 달기 올 무렵이었습니다. 셋은 산 아래 작은 주막에 잠시 몸을 숨겼습니다. 소별이 주모에게 사정을 말하지 않고 그냥 뜨거운 물 한 그릇씩을 청했습니다. 복남은 서린의 손발이 차가워진 것을 보고 자신의 손으로 감싸 주었습니다. 서린은 괜찮다고 했으나 이가 조금 딱딱 맞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소별은 보따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안을 확인했습니다. 유정호의 기록이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수십 장의 필사본이 기름 종이에 쌓여 젖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소별은 그것을 보고 나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읍내 관청으로 가면 안 됩니다. 민태준과 연결된 곳입니다. 이 기록을 올려야 할 곳은 가명입니다. 감사 어른께 직접 올려야 합니다. 가명은 읍내에서 반나절을 더 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복남은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서린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셋은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읍내를 지나는 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소별이 앞서 걸으며
수상한 기색이 있는지 살폈고, 복남은 서린을 자신의 몸 안쪽으로 두고 걸었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셋의 발걸음이 조용히 섞여 들었습니다. 가명에 도착한 것은 오후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붉은 대문이 위압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포졸 둘이 창을 들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소별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곧장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포졸이 막아서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소별이 대답했습니다.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러 왔습니다. 유정호 관리의 누명을 벗기는 기록을 가지고 왔습니다. 포졸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러나 소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보따리에서 기록의 첫 장을 꺼내어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감사 어른께 전해 주십시오. 내용을 보시면 직접 만나실 것입니다. 한참의 실랑이 끝에 기록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셋은 대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복남은 그 자리에 서서 서린의 어깨 옆에 조용히 붙어 있었습니다. 서린은 가명대문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이런 기억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결과를 알 수 없는 채로 그냥 서 있어야 했던 순간들.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는데, 이제는 그저 기다리는 것밖에 남지 않았던 그 순간들 말입니다. 이윽고 대문이 열렸습니다. 감사는 기록을 읽고 셋을 불러들였습니다. 서린이 직접 나섰습니다. 자신이 유정호의 딸임을 밝히고 목에 걸린 매듭 장식을 내보였습니다. 소별이 기록의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날짜와 수량과 이름들, 수년에 걸친 민태준의 비리가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중한 일이다. 즉각 확인에 들어가겠다. 그날로 가명에서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관련 장부가 압수되었고 증인들이 불려왔습니다. 민태준은 사흘 만에 가명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부인했으나 유정호의 기록과 장부가 일치하는 것이 하나둘씩 드러나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정호에게 씌워진 영모의 누명이 벗겨지는 데는 한 달이 걸렸습니다. 관청 앞에 방이 붙었습니다. 유정호는 억울하게 죽은 충직한 관리였으며 그의 죽음은 권력자의 농간에 의한 것이었다고 서린은 그 방 앞에 서서 오래 읽었습니다. 복남은 그 옆에서 글을 읽지 못한 채로 그냥 서린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남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서린이 우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그것이 복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뒤 소별은 자신의 길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소별은 서린에게 말했습니다. 유정호 관리가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이제 그분도 편히 계실 것입니다. 서린은 소별에게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소별은 서린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복남에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머슴 어른, 고맙습니다. 어른이 그날 밤 갈대밭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은 없었습니다. 복남은 그 말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소별이 떠나고 나서 서린에게도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유정호의 딸로 신분이 밝혀진 서린은 먼 친척 되는 양반 가문에서 거두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서린에게 글과 예를 가르쳐 반듯하게 키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복남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밤 외양간 옆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서린이 그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 보내기 싫으십니까? 복남은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싫다. 서린이 말했습니다. 저도 싫습니다. 그러나 가야 합니다.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으니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복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많은 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이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붙잡고 싶지만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이별. 보내는 것이 곧 사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슴이 먹먹한 그런 이별 말입니다. 서리는 그날 밤 복남의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복남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몇 해가 지났는지 복남은 잘 새지 않았습니다. 이 시댁은 불이 난 뒤로 살림이 기울었고 복남은 이웃마을 다른 댁에서 머슴살이를 이어갔습니다. 이전과 다를 것 없는 삶이었습니다. 봄이면 논을 갈고 가을이면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다만 헛간이 조금 더 쓸쓸해졌습니다. 서린에게서 가끔 편지가 왔습니다. 복남은 글을 읽지 못했으나 마을 서당 훈장 어른을 찾아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훈장은 매번 읽어주면서 슬며시 웃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늘 비슷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글을 더 배우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잘 계십시오. 복남은 답장을 쓰지 못했습니다. 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대신 훈장에게 부탁해서 짧게 전했습니다. 잘 있다. 밥 잘 먹어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복남이 저녁 무렵 일을 마치고 헛간으로 돌아오는데 살인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쪽을 찐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곱게 차려입었으나 눈빛이 낯익었습니다. 또렷하고 따뜻한 그 눈빛이 복남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여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많이 늙으셨습니다. 아버지. 복남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린이 천천히 걸어와 복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깊이 굽혀 절을 올렸습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올리는 절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드렸습니다. 복남은 그제야 손을 들었습니다. 서린의 어깨를 살며시 짚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어깨가 이제 제법 단단해졌다는 것을 손바닥으로 느꼈습니다. 눈보라 속 갈대밭에서 주워온 작은 아이가 이렇게 어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떤 인연보다 깊은 것이 이 둘 사이에 있었습니다. 복남이 그날 밤 발걸음을 갈대밭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서린이라는 이름도 없었을 것이고 유정호의 억울함도 끝내 묻혔을 것입니다. 사람 하나의 작은 발걸음이 이토록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냥 지나쳐도 될 것을 지나치지 않았던 순간. 귀찮아도 돌아보았던 그 순간이 나중에 가장 잘한 일이 되는 경우 말입니다. 저녁 햇살이 살인문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복남과 서리는 나란히 서서 그 빛을 받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오래전 눈보라 치던 밤처럼 그저 함께 있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